침대 시트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고 베개에는 머리 자국조차 없었습니다. 안에서 잠긴 방에서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어요. 그녀의 가방도, 그녀의 흔적도, 심지어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33년 동안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역 창고에 먼지 쌓인 구석에서 발견된 갈색 가방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 안에는 핏자국이 묻은 블라우스와 함께 단 2문장으로 쓰인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예감이 맞았어. 그 사람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평범한 출장길이 어떻게 끔찍한 비극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예요. 사건의 시작은 199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성장의 정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고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이던 시기였어요. 대구광역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던 31살의 여성 직원이 있었는데 동료들은 그녀를 매우 꼼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맡은 일은 반드시 완벽하게 처리했으며 모든 업무를 기한 내에 끝내는 모범적인 직원이었어요.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전문성은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뢰 때문에 회사는 그녀를 서울에서 열리는 중요한 협력업체 미팅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회사는 직원들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야간 무궁화호 침대칸 객실 티켓을 제공했습니다. 출발 당일 저녁, 그녀는 대구역에 도착했어요.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고 당시 유행하던 딱딱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을 따라 걸어가 자신의 객차를 찾았고 경험 많은 승무원이 그녀의 표를 확인했어요. 승무원은 나중에 그녀가 침착하고 조용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많은 침대 칸으로 구성된 야간 열차는 마치 움직이는 작은 호텔 같았어요. 기차가 출발하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을 각자의 목적지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 역시 서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울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무궁화호가 서울역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름없는 하차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승무원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객실 문을 두드리고 승객들을 깨웠어요. 그런데 5번 객실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는 완전히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때때로 승객이 깊게 잠들어 있거나 화장실에 가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승무원은 마스터키를 사용했어요.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객실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출발 전 청소원이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침대는 전혀 사용된 흔적이 없었어요. 베개는 원래 위치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누군가 머리를 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창가의 작은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고 옷걸이에는 코트 하나 걸려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객실에 승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방도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밤새 아무도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그녀가 탑승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표를 확인했고 그녀가 객실에 들어가는 것을 봤으니까요. 그녀는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첫 번째 추측은 단순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중간역에서 내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간 열차는 몇 차례 짧은 정차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승객의 승하차는 주요 역에서만 가능했고 모든 하차는 승무원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한밤중에 아무도 이 객차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어요. 서울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즉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기차 직원 전원을 조사했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인접한 객실의 승객들은 잠들어 있었고 복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1992년에는 디지털 기술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누가 기차에서 내렸는지 기록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가 역에도 열차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에서 잠긴 방에서 사라졌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 핵심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특히 큰 여행 가방과 함께 밀폐된 공간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건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삶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동료, 친구, 가족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여기서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비밀을 털어놓을 만한 친한 친구도 없었고 적도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출장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고 출발 전날 그녀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어요. 경상북도에 살고 있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딸을 조용하지만 착한 사람으로 묘사했어요. 그녀는 정기적으로 전화했지만 자신의 일상에 대해 부모님과 깊이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은행 계좌를 조회했어요. 여행 전 큰 현금 인출도 없었고 의심스러운 거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깔끔한 상태였고 마치 며칠 후 돌아올 예정인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망치거나 떠날 준비를 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는 진전이 없었어요. 시신도 동기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실종 사건은 서서히 미제 사건 파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자살설이 있었지만 왜 가방을 가지고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했을까요? 가출설도 있었지만 왜 아는 사람도 연고도 없는 서울행 열차를 탔을까요? 납치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야간 열차에서 안에서 잠긴 객실에서 누가 주의를 끌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시 괴담 중 하나가 되었어요. 야간 열차의 귀신, 허공으로 사라진 여자. 경찰에게 이 사건은 냉전 시대의 수많은 미해결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2년 2월, 그날 밤에 무엇이 일어났는지의 진실은 시간의 무게 아래 영원히 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은 변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5번 객실의 수수께끼는 미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33년간의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작은 시골 역창고의 구석에 답이 계속 숨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33년이 지난 후 그녀가 사라진 해에 태어난 세대는 이미 자신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화했어요. IMF 외환 위기를 겪고 극복했으며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삐삐와 유선전화는 스마트폰으로 대체되었어요. 기차는 KTX로 진화했고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야간 무궁화 호 그 낭만적이고 느린 움직임에 침대칸 열차는 고속철도와 저가 항공에 밀려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결국 보관 창고의 한 구석, 오래된 경찰 보고서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시간이 뒤로 돌아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전라북도 익산역에서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조용한 도시에서 계획된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세워진 오래된 시설 건물들이 새로운 개발을 위해 해체될 예정이었어요. 그 중에는 오래된 수화물 보관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철거 전에 2명의 젊은 코레일 직원이 완전한 재고 조사를 실시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작업은 지루하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유니폼, 고장난 장비, 수십 년 전에 주인을 잃은 가방들을 분류했어요. 가장 구석진 곳 녹슨 공구미 뒤에서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들과는 확연히 다른 가방이었어요. 플라스틱이 아닌 딱딱한 갈색 섬유로 만들어져 있었고 무거운 금속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중에 그것을 1980년대 말 스타일의 수입 가방으로 식별했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꽤 고급 제품이었어요. 젊은 직원들은 그것을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무거웠어요. 호기심과 의무감에서 그들은 그것을 열기로 했어요. 물론 열쇠는 없었습니다. 역 관리소와 간단히 상의한 후 관리소장은 어차피 모든 것이 폐기될 거라고 말했어요. 직원 중 한 명이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큰 저항음과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어요. 가방의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처음 느껴진 것은 냄새였어요. 오래된 천, 먼지,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 달콤하면서도 금속성의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놀랍게도 안에는 옷들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맨 위에는 여성용 정장 2벌이 있었는데 엄격한 재킷과 스커트로 그 스타일은 분명히
1990년대 초반의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몇 벌의 블라우스와 속옷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매우 정성스럽게 누군가 여행을 위해 짐을 싸는 것처럼 개어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실망하며 가방을 닫으려고 했어요. 몇 년 전 어떤 여성이 잊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이 측면 주머니에서 오래된 가죽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열었을 때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그리고 회사 신분증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같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젊은 직원들조차도 이것이 단순히 잊혀진 수화물이 아닌 중요한 무언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름은 그들이 부른 역장에게 어쩐지 익숙하게 들렸어요. 그는 이전에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기차에서 사라진 한 여자에 대해서요. 떨리는 손으로 그는 내용물을 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찾았어요. 노트에서 찢어진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보통 호텔이나 열차 객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메모지였어요. 서둘러 쓰였지만 명확한 필체로 2개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예감이 맞았어. 그 사람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문맥에서 벗어난 이 문장들은 불길하게 들렸어요. 단순한 출장을 함정으로 바꾼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녀를 실제로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발견이 가방 바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한 색상의 블라우스 중 하나를 조사했을 때 어깨 근처에 작은 어두운 갈색 얼룩이 발견되었어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 윤곽은 간과하기에는 너무 특징적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여행 가방 안쪽 천에 붙은 몇 가닥의 긴 검은 머리카락도 발견되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경찰 사건이었어요. 일상적인 재고 조사가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익산역에 도착한 경찰은 즉시 창고를 봉쇄했어요. 가방과 그 내용물은 모두 증거로 신중하게 수거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보관 기록을 수색했어요. 그 이름은 신속하게 그들을 33년 전 미해결 사건으로 이끌었습니다. 발견 소식은 즉시 모든 언론 매체에 퍼졌어요. 잊혀진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블라우스의 얼룩과 머리카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어요. 현대기술은 1992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했으니까요. 경찰은 그녀의 가족을 추적했습니다. 몇 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블라우스의 혈흔도 모두 그녀의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녀가 실종된 밤에 적어도 부상을 입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계획된 경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의 기차가 정차하지도 않았던 역에서 발견된 가방은 단순한 물건에서 침묵의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가 피해자였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기차에서 그녀의 실종 미스터리는 새롭고 훨씬 어두운 과제로 변했습니다. 살인자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유일한 단서는 33년간 어둠 속에 있던 쪽지였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던 수수께끼의 그 사람에 대한 것이었죠. 수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경찰에게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남자를 찾아내야만 했어요. 2025년 한국 경찰은 1990년대에는 공상과학처럼 보였을 기술의 무기를 가지고 33년 전 사건에 임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어요. 가방이 발견된 전라북도와 여행을 시작한 대구광역시의 경험 많은 형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과거를 입다물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백을 끌어내는 능력으로 경력을 쌓은 콜드케이스 전문가인 경감이 작전의 지휘를 맡았어요. 그들은 33년 후 쪽지에서 짧은 대명사로만 언급된 사람을 찾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수사는 그녀의 인생에 대한 재조사로 시작되었어요. 형사들은 그녀가 어제 사라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것은 그녀가 아마도 이 남자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그를 신뢰했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직장 동료들을 추적했어요. 대부분이 이미 은퇴했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희미한 이미지 조각들로 변해 있었어요. 네. 그들은 조용하고 유능했던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다툼이나 비밀 연애에 대해 몰랐어요. 수사관들은 백발의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하고 하나의 세부사항, 단서가 될 하나의 이름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어요. 33년 후에도
그녀의 사생활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수사는 초점을 그녀의 삶에서 그녀의 죽음의 상황으로 옮겼어요. 기차로의 여행이었습니다. 쪽지는 그 사람에 의해 통제된 움직임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거기 같은 기차에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작업 부분이 시작되었어요. 형사들은 1992년 2월에 그 특정한 밤에 그 야간 무궁화호에서 근무한 모든 직원의 완전한 명단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33년간 코레일은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쳤거든요. 필요한 근무 기록과 로그를 찾아내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마침내 목록이 완성되었어요. 수십 개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기관사, 그들의 조수, 각종 승무원, 식당 칸 직원, 청소원, 기술 담당자였어요. 대구와 서울 사이의 노선에서 그날 밤 근무했던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사람들 각각의 행방을 확인할 차례였어요. 수사관들은 목록을 나누고 체계적으로 전화를 걸고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록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매우 고령이었어요.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연락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기억합니다라고 팔순의 전 승무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때 큰 소동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날 밤 뭔가 다른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동료 중 누군가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까? 아마도 직원 중 한 명이 5번 객실 승객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까? 대답은 항상 아니오였습니다. 희망은 시간과 함께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형사들이 목록의 절반 이상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것과 마주쳤습니다. 낡은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기차 전기 및 난방시설을 담당하는 기술 직원 명단에 특이한 이력을 가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실명은 재판까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자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기술 차량에서 일하며 난방 및 전력 공급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승객의 눈에서 숨겨진 후방 업무였습니다. 그의 개인 파일을 조사했을 때 형사들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철도공사에서 6년 이상 일하고 있던 이 남자가 그녀의 실종 후 불과 한 달 만에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는 것입니다. 퇴사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형식적인 변명만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는 그냥 떠났습니다. 경제호황기에 그는 좋은 월급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떠난 것이었어요.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사관들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의 퇴사 후 생활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놀라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992년 3월 이후 이 남자는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무기록, 국민연금 또는 공공기록에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녀처럼 그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었어요. 철저한 기록 관리 시스템이 있는 현대 한국에서는 그러한 실종이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그 사람이 신원을 바꾼 경우였어요. 오래된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 시청기록 보관소와 같은 더 깊은 검색 방법을 사용하여 형사들은 그의 발자취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퇴사 직후 그가 남쪽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결국 결혼하여 처가의 성을 따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드물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매우 편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현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결과를 얻었어요. 그 이름의 남자로 그의 나이와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 사람이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며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이웃들에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남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는 33년 이상 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33년 동안 그는 백주대낮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수사팀에게 이것은 돌파구였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결합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기차에 있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승객이 눈치채지 못하고 움직일 수 있는 승객 구역이 아닌 곳에 접근할 수 있었던 남자였어요. 사건 직후 도망친 남자, 과거가 따라잡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쪽지에 그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동기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수사는 과거의 유령이 아닌 실제 안은 살아있는 인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주소가 확정되었어요.
특별팀이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익산역의 먼지투성이 창고에서 시작된 수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건설 노동자의 집 앞에서 마무리될 준비가 되었어요. 33년간의 추적이 끝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어요. 좁은 골목길과 낮은 담장, 그리고 오래된 감귤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 외곽의 작은 단층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경찰은 며칠 동안 그를 조심스럽게 감시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작은 트럭을 몰고 건설 현장으로 가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집 앞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근처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웃들과의 교류도 최소한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처럼 조용하게 살고 있었어요. 수사팀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를 체포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33년이 지난 사건이었고 직접적인 물증은 가방과 쪽지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그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당시 그는 29살이었어요. 철도공사에 입사한 지 6년째였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동료들은 그가 때때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어요. 특히 여성 승객들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라고 한 전직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냥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시선이 좀 이상했어요. 너무 집요하게 쳐다봤거든요. 더 조사한 결과 그가 퇴사하기 몇 달 전부터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주 지각을 했고 업무 중에도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았대요.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으면 그냥 피곤하다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한 1992년 당시 그가 살던 원룸을 조사했어요. 물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건물 관리인이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조용했어요. 거의 유령처럼 살았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집세도 몇 달치 한꺼번에 내고 말이에요. 황급히 떠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무언가 두려워하며 도망쳤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새로운 신분으로 숨어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체포 시점을 결정할 때가 왔어요. 수사팀은 그가 출근하는 아침을 택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그가 트럭에 오르려는 순간 여러 대의 경찰차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는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오실 줄 알았어요 라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3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경찰서로 이송된 그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가방과 쪽지 그리고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그의 방어막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찾아냈죠? 그가 물었습니다. 가방을 익산에 숨겨놨는데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역 창고 철거 중에 발견됐습니다. 당신이 숨긴 지 33년 만에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 그녀를 본 건 대구역에서였어요. 표를 확인하고 객실로 안내하는 것을 봤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평생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그날 밤 내내 그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기술실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녀가 떠올랐고 결국 참지 못하고 승객구역으로 갔습니다. 5번 객실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서 뭔가 적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놀라더니 무섭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때 제가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뭔가 필요한 걸 없냐고요.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말을 걸었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녀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저항했어요.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세게 잡았나 봐요. 그녀가 갑자기 축 늘어졌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죠. 그는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빠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객실 안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모든 흔적을 지우기로 결심했대요. 침대 시트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꿨어요. 그녀의 가방을 챙기고 모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었죠. 제가 기술 직원이라 예비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부분이 왔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기술 차량의 보일러실에 숨겼어요. 아무도 거기는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너무 뜨겁고 위험한 곳이니까요. 기차가 익산역에 정차했을 때 잠깐 틈을 타서 그녀를 내렸어요. 역 창고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거기 두고 왔어요. 수사관들이 물었습니다. 왜 가방을 버리지 않았죠? 모르겠어요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증거를 완전히 없애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기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쪽지는 몰랐어요. 제가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그의 계획은 거의 완벽하게 성공할 뻔했습니다. 안에서 잠긴 객실, 흔적 없이 정돈된 침대, 사라진 승객과 가방까지 모든 것이 불가해한 미스터리처럼 보였으니까요. 아무도 평범한 기술 직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자기 일을 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를 간과했어요. 그녀가 위험을 감지하고 쪽지를 남겼다는 것을요. 나는 옳았다. 그는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느꼈고 마지막 순간에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메시지가 33년 후에야 발견되었지만요. 그 후로 제 인생은 지옥이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 얼굴이 보였어요. 그녀의 마지막 표정이요. 두려움과 배신감으로 가득한 그 눈빛을요. 저는 도망쳤지만 죄책감에서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는 신분을 바꾸고 제주도로 왔지만 과거는 계속 그를 따라녔다고 합니다. 결혼도 했지만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의 피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대요. 어떤 면에서는 안도감이 들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33년 동안 제 자신이 아닌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고백은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추계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경찰은 익산역 창고 부근을 다시 한번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실이 있던 자리도 조사했어요. 비록 건물은 이미 철거되었지만 땅속에서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팀은 토양 샘플을 채취했고 그곳에서 인간의 유해가 매장되었던 흔적을 발견했어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한 후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신중한 작업 끝에 그들은 그녀를 찾아냈어요. 33년간 그곳에 혼자 묻혀있던 그녀의 유해를요. 그녀는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는 누나의 장례를 치르며 말했습니다. 33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아니면 적어도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이렇게라도 누나를 찾게 되어 감사합니다.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었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33년 만에 풀린 열차 미스터리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을 찾았고 그 남자를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그는 법정에서도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한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비겁하게 숨어 살았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검사는 살인죄와 사체 은닉죄 그리고 증거인멸죄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변호인은 자백과 반성을 참작해달라고 했지만 판사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33년간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의 가족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진실을 숨기고 도망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피해자의 동생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요. 3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작은 쪽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 짧은 메시지가 33년 후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줬어요. 1992년 당시에는 DNA 검사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가방이 1990년대에 발견되었다면 혈흔과 머리카락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2025년의 기술은 33년 전의 미세한 증거들로부터 확실한 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아무리 증거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진실을 추구해야 해요. 그리고 현대기술은 우리에게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익산역의 젊은 직원들도 예상치 못한 역할을 했어요. 만약 그들이 단순히 가방을 폐기 처리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호기심과 책임감이 진실을 밝히는 첫 단계가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살펴봤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동생은 사건 종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항상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혼자 여행할 때도 항상 안전을 생각했죠. 그런 누나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누나가 남긴 쪽지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증거를 남긴 누나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쪽지는 이제 중요한 증거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되어 있어요. 내 예감이 맞았어. 그 사람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단 2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마지막 용기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흔적을 남긴 것이었어요. 이 사건은 또한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야간 열차의 보안 시스템은 너무나 취약했어요. 승객 구역과 직원 구역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고 감시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만약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코레일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열차의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했습니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승객과 직원 구역의 출입 통제를 강화했어요. 또한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심리 검사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전형적인 충동적 범죄자였어요. 순간적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자수하는 대신 도망치는 길을 택했죠. 33년간 그는 2개의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 속으로는 살인자라는 비밀을 안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이 언젠가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가 마지막에 오실 줄 알았다고 말한 것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33년 동안 체포되기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 컸으니까요. 이제 그는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가족 곁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요. 33년간의 긴 여정이 끝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어요. 진실은 결코 영원히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 과학기술이 정의 실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요.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쪽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33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마침내 들려졌어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자, 안에서 잠긴 방의 미스터리, 그리고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증거가 없어 보여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